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찬모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좀 그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현직에 있을 때 강의한 내용을 그 휴대폰에 보면은 유튜브에 있잖아요. 유튜브에다 제 이름만 딱 치면은 거의 한 100개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앞에서 몇 번 했어요. 노인대학 같은 데서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강의를 촬영을 했냐면은 공무원 생활했다 은퇴시잖아요. 그지 좀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강의가 어쩐지 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올해 2017년 2월 28일 날 서전중학교 교장을 하고 정년을 퇴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아마 선배님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시고 그야말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옆에 앉아 주셔서 같이 보면서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박수, 옆 사람들이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 박수를 치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남한테도 기분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는 스트레스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하느냐인가.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몸이 지쳐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에너지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뇌과학자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이게 심장 집중 호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여기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눈을 감고요. 가슴을 펴고 천천히 코로 숨을 5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멈추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세요. 천천히. 다시 한번 더 하죠. 코로만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잠깐 멈추고 입으로 품어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더 하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멈추고 입으로 천천히 품어내세요. 어떠세요?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이걸 적용하면 건강에도 참 좋다고 그래요. 특히 화났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자, 최근 연구한 것을 보면 말이죠. 부부관계가 나빠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3,000쌍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300쌍이 된다고 그래요. 놀랍죠? 그 중에 30% 정도가 황혼이혼자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황혼이혼자가 신혼이혼을 앞섰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보다도
심장병이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1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가장 걱정하는 것이 치매잖아요. 치매의 발병률도 훨씬 높게 나타나 있어요. 부부관계가 나쁘면은 좋은 사람보다. 그리고 우리 몸은 말이죠. 우리 몸은 하루에 암세포와 같은 그 이상한 세포가 하루에 1000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근데 이 암세포와 같은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이 NK세포, 이거 다 아실 거야 아마. NK세포인데 이 NK세포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을 때는 NK세포 활동률이 100%에 이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이 막 쌓여 있을 경우에는 어떠냐? NK세포 활동이 50% 이하로 다운이 돼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분 좋은 활동 속에서 생활을 하면은 그게 우리 건강에 참 중요하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한번 보세요. 자, 목소리 조금 좀 마이크를 좀 목소리 조금 좀 소리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크게요. 예,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자, 이 그림을 보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에게 가장 행복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번호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1번. 그렇지, 1번이요. 나에게 가장 행복도 많이 주고 기쁨도 많이 주고 즐거움도 많이 주는 사람이 1번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야, 이 그림에서 세상에서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나한테 고통도 많이 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1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지적을 하면은 부부죠, 부부. 부부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한테 가장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고통도 많이 주면서 또 한편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부부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부부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즐거움도 줄 수 있고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나한테 고통 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도 부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아야, 어떻게 하면 이게 좋아야,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행복도 가져올 수 있고 불행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주제가 이거예요. 제가 이 강의 주제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행복하고 그걸 통해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유익해요? 유익할 것 같아요? 네. 네,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독보적인 학자가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존 가트메이라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이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미국 MIT에서 수학하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수학하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감정 코칭과 관련된 이 분야에서 세계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느냐? 저도 참 이상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혼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워싱턴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그 교수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인
로버트 그 레벤슨이라는 사람하고 자기 친구인데, 야, 내가 말이야 얼마 전에 이러 가지고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이혼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나도 얼마 전에 이혼을 당했는데 내가 왜 이혼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나 나나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의 석학인데 이 사소한 것 하나 몰라가지고 어떻게 얻느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연구를. 미국의 그 대학 기숙사를 아파트 형태로 바꿔버렸어요. 가지고 그 당시에 행복한 부부들, 불행한 부부들, 평범한 부부들 전부 초대를 했어요. 가지고 그 기숙사, 아파트 형태로 바꾼 거기에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했어요.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부들의 이야기, 활동하는 모든 것을 비디오로 다 찍었어요.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침실 활동만 제외하고 다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찍은 자료가 몇 쌍을 데이트를 모았냐면은 3,000쌍 이상을 모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 데이트죠.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3,000쌍 그 비디오로 찍은 것을 이 사람들이 과학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1초 단위로 그것을 전부 분석을 했어요. 그 사람은 말하는 장면, 말하는 내용을 말할 것도 없고 표정, 바디랭귀지 또는 그 내부에서 그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맥박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100분의 1초 단위로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분석하고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딱 부부관계를 나쁘게 하는 네 가지 요인을 찾아냈어요. 대단하죠?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가르쳐 드리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서로 비난하고 그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기. 이 네 가지가 부부관계를 나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원인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혼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수학자니까 가지고 그것다 딱 대입만 하면은 이 사람 앞으로 이 부부들이 이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94% 수준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이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부부가 이 분야에 종사를 해요. 이 부부는 부부 동반에는 절대 초대를 안 한다고 사람들이. 왜냐? 부부 동반해가지고 대화하는 장면만 15분 이상만 보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예측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에는 아예 다른 사람들이 초대를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존 가트맨이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3,000쌍 이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흔히 우리는 이혼하는 이유를, 부부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핑계를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산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47점 몇 프로가 성격 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부 갈등, 재산 문제,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궁합이 안 맞는다. 별로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하는데 그것은 상관관계를 내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이혼까지 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이거더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간에 주고받는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 일상생활 속에서 하찮은 말 한마디 속에서 나오는 그 감정의 그 찌꺼기,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 이것이 쌓여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을 찾아냈어, 이 사람이. 그게 바로 뭐냐? 부부 관계 간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대화의 내용 때문에 나쁜 감정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표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가지고 그 감정의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그걸 찾아냈어요. 네. 내가 이거 좀 늦네? 제가 이거 멋지게 이거예요, 이게.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 때문이 부부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어야만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고 좋은 감정이 쌓여가지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가트맨이 말한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이 네 단어를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난입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존 가트맨이 말한 비난이라는 건 이거예요. 비난이라는 것은 조금 넓은 의미로 쓰였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어가 나라는 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어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을 고쳐주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다 비난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비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예.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말들이 비난이에요. 당신 잘하는 것이 도대체 뭐야? 당신 왜 맨날 술만 먹고 다녀? 당신은 나갔다 하면 하명차사야. 당신 말이야 하는 일이 항상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비난이에요. 근데 이런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난이에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니 뭐야, 기름 떨어졌잖아. 아까 당신 그 쇼핑센터인지 뭔지 갔다 오면서 기름 넣고 온다며?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참. 아,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비난이에요. 어떻게 된 여자가 허구한 날 그 모양이야? 이 말도 비난이고요. 아니 좀 잊어버릴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이게 방어입니다. 아니, 아까 당신 나가기 전에 내 기름 넣으라고 수천 번도 더 네, 방어입니다. 이게 비난입니다. 그걸 까먹어? 이것도 비난이고요. 어떻게 사람이 무책임해? 이 말도 비난이고요. 당신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게 바보 비난이고요. 아니야, 바보? 이건 경멸에 가깝네, 아예. 예. 예, 이러니까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찮은 것 중에.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그럼 비난 대신 어떻게 말을 해야 한다냐? 저한테 당연히 묻겠지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그럼 비난 대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비난 대신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칭찬할. 예. 비난 대신 요청하자.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비난 대신 요청하자.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비난 대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비난 대신 요청하자. 예. 그러면은 어떻게 요청하란 말이냐? 이렇게 요청하면 돼요. 제가 나름대로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요청을. 이걸 혹시 이제 여기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이메시지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걸 한글말로 나 전달법이라고 써놨는데 아이메시지로 형태로 표현해 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메시지로. 나 전달법. 제가 이제 제 노인대학 같은 데는 저 아이메시지란 말 절대 안 씁니다. 나 전달법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면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형식을 이렇게 갖추면 돼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말의 시작을 주어를 나눈으로 시작하면 돼요. 주어를 나눈. 당신이라는 말로 시작하면 그게 유메시지예요. 유메시지는 상대방한테 항상 상처를 줍니다. 이게 주어를 항상 나눈 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한 행동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행동 때문에 나타난 나의 감정을 표현해주면 돼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어제 별것도 아닌 걸로 큰 소리로 화를 냈어.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여보, 어제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냈어? 이게 바로 유메시지예요. 왜 당신 별것도 아닌 거 그런 화를 냈어? 이게 유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니 내가 얼마나 큰 화를 냈다고? 그렇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비난하면 저쪽에서 비난이라는 건 하나의 공격이에요. 공격. 공격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 공격 방어 이것이 이어지면 결국 감정이 계속 악화되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결혼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아까 했지만 나 전달법으로 아이메시지를 쓴다고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시작 말을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나는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행동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여기 써놨잖아요. 그대로 표현. 어제 당신이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서 그렇지요. 이것이요. 이거. 그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나타난 나의 감정을 표현해 주면 나의 감정. 해가지고 나는 참 속이 많이 상했어. 이게. 하실 수 있겠죠? 네,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네.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자, 형식은 이렇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들로 놀러 가가지고 전화 한 통 없이 밤 늦게 들어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해요? 당신 말이죠. 어제 듣기 들으면서 전화 한 통 없었어?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비난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세요? 당신은 늦게 온 적 없었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비난 방어가 돼요. 그러면 관계가 다 빠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말해야 하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주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대단하시네. 확실히 수준이 높네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서. 그렇죠. 아무 연락 없이 늦게 들어와서. 네. 그렇지요. 너무 걱정이 됐어.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나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걱정이 많이 됐어.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타난 나의 감정을 표현해주면 돼요. 기분이 나빴으면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감정을 표현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이고, 이렇게 표현할 때 상대방이, 그럼 봐요. 이렇게 제가 봐요. 나는 어제 당신, 이게 좀 부드럽게 표현해주라 그 말이에요. 아까 이게 부드럽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늦게 들어오면서 전화 한 통 없어가지고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참 걱정이 됐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일찍 들어올게. 그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가는 말이 좋으면 당연히 오는 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늦게 들어왔어? 이 말부터 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니까 방어가 된다. 이렇게 하면 부부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실 수 있겠죠? 예, 계속 나오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비난적으로 말했을 때 이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의도가 빨리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내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을 경우에 비난 방어가 됐을 때 다음에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이게 이 말을 비난 방어 형태로 말을 하면은 목적은 일찍 들어오라고 했지만은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뭔만 나빠져요? 그렇죠. 관계만 나빠져 버리니까. 그게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메시지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어때요? 관계도 좋아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변해가지고 일찍 들어올 확률도 높다 그 말이죠. 이게 일거양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왔으면 늦게 와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화가 이렇게 나 있는데 예. 얼굴 보면 나오지 어떻게 부드럽게 나오냐고. 예.
그러니까 조금 한 박자 이렇게 늦게 표현하는 방법이 좀 필요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완전히 비난 위주로 말을 많이 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가지고 이혼당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누가 학벌이 좋고 공부를 많이 했느냐에 해가지고 이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한번 접해야 해요. 좀 같으면이라는 사람들 왜 이걸 연구했다고 했어요? 본인이 당해가 보니까 저 그렇게 학시고 세계적인 석학도 어땠다는 거예요. 뭘 잘하는가? 쉽게 말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크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나요? 네. 오시기 잘했죠? 네. 자, 그럼 한번 이제 같이 실습을 해보죠. 여기서 아까 어느 분이 절대 시키지 말고 실습을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얘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한번 부담 없이 한번 해보셔야 그때 그 느낌을 한번 공유해보고 자기가 한번 실습을 이렇게 해봐야 실생활이 나와요. 오늘 강의 내용은 선생님들이 실습을 하지 않고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당신 요즘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이게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게 비난하고 뭐가 나온 거예요? 방어지요. 그런데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나는 당신이 요즘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여기쯤만 봐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나의 감정을 꼭 표현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할 때 상대방한테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가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감정 코칭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감정 코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부부관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나 손자나 친구들한테 적용해도 돼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감정 코칭 방법이라고 강의를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혹시 자녀와 다 이제 자녀 키워가지고 별 것이 아니거든요. 자녀 네, 손주 맞습니다. 손자하고 마찬가지예요. 손자하고 마찬가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감정 코칭 5단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1시간 강의했고 1시간은 실습을 했어요. 우리 학교 학부형들을 대상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는 제가 교사와 학생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감정 코칭 방법에 대한 강의도 1시간은 강의를 했고 1시간 반은 실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안 보시려면은 지금 아기 키우는 그 누구예요? 며느리 예? 자식들한테 한번 보라고 해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꼭 부부관계뿐 아니라 손자나 친구나 자식한테도 적용해도 아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여자가 싸돌아다니면서 냉장고도 이렇게 턱턱 비워놨어? 아마 남편이 들에 가서 일을 하고 배가 고픈데 와서 좀 먹을 거 좀 찬다 보는데 냉장고에 텅텅 비워놨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텅텅 비워놨어? 이렇게 좀 투명스럽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에? 당신이 좀 채워놓으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당신은 손발이 없어? 좀 당신이 채워놓으면 안 돼? 그렇게 나온다고. 왜? 이쪽에서 가는 말이 이렇게 되니까 오는 말도 좋을 리가 없지요. 비난하니까 방어가 오는 건 당연히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부드럽게 요청을 하는 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제일 처음에 나는 그렇죠. 나는 내가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에다가 먹을 것 좀 채워놨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나 쉽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네. 부드럽게 요청을 하면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요청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 상대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들어주면 어떤 형태든지 고맙다는 말을 표현을 해주세요. 여보, 내 요청을 받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설령 요청을 했는데
상대가 거절했다 할지라도 상대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절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 그래야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못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또 보세요.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맨날 술만 먹고 다녀? 우리 흔히 여자분들이 술 좋아하는 남편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가 맨날 술 먹었어? 어제는 안 먹었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비난마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이걸 부드럽게 요청 한번 해보세요. 자, 누가 한번 하실 분? 예. 나는 당신이 예. 매일 술을 먹어서 예. 건강이 걱정돼. 예. 너무나도 좋은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너무나도 정말요. 상품 이것도 드리라고 가져왔네. 예, 상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떠세요? 참 잘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너무나 제가 이것도 답을 만드는 것보다 더 잘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요청할 때 상대방이 변할 확률도 높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 그렇죠? 비난하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려. 변하지도 않고 관계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요청하시라.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걸 짝지어가지고 교대로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죠. 이 말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느낌이 어떻게 오는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한 분이 남편이 되고 한 편이 아내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짝짓끼리. 한번 가지고 느낌이 술 안 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방어입니다. 원래 안 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실습하는 거 싫다. 그래서 거기 남자 이거 한번 그러니까요. 네. 이제 하실 수 있겠죠? 훨씬 부드럽겠죠? 야,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이걸 자꾸 연결을 해가지고 이기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해봐야 해요. 하지 않으면은 잘 안 나와요. 네. 자,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와?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이걸 듣고 당신은 늦게 들어온 적 없어? 이렇게 들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드럽게 요청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나는 예.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예. 걱정이 돼.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너무나도 잘하셨네요. 이게 하나, 하나 넘기시죠. 예,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예, 이건 뭐 아마 여기 계신 분 더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 더 멋지게 잘하셨네요. 그 표현한 것이. 자, 그래서 이 말 한번 보고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건강. 예? 예, 행복. 박수 한번 쳐주시죠. 행복. 예, 예, 따라서 한번 해보죠. 비난 대신 요청하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비난 대신 요청하면. 부부관계가 행복해집니다. 예. 비난 대신 요청하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부부관계가 행복해집니다. 비난 대신 요청하라는 말은 그 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예, 오늘 가장 기억해야 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건 좀 지롤 같아가지고 이걸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 손의 모든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이것 뭐 다 아시고. 발도 마찬가지다. 다 아십니다. 그렇죠? 자, 제가 뇌과학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사실 오늘 강의를 이미라 선생님이 저한테 재미있는 뇌과학 얘기를 해두려고 해가지고 그것은 내 다음에 하고 먼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것부터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강의를 이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다음에는 제가 재미있는 뇌과학 얘기를 한번 들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21세기는 뇌과학 시대라고 하거든요.
20세기는 게놈 연구가 핵심이 있잖아요. 21세기 현재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것이 뇌입니다. 이기 때문에 뇌과학 얘기 아마 들으면 많이 실생활에 되는데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저는 그 학문의 근거를 찾고 이렇게 찾거든요. 근거를 찾다 보니까 왜 뇌가 이렇게만 요즘에는 뇌과학 책을 많이 봤는데 옛날에는 우리 때는 심리학 책을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는 뇌과학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가 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진화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진화심리학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많이 봤을 거예요. 펜필드라는 캐나다의 맥길 대학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신경외과 의사가 2030년부터 50년까지 2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 뇌의 대뇌 피질 있잖아요. 대뇌 피질을 신경세포 양을 몸의 크기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경세포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손입니다. 손이에요. 그 다음에 입과 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운동을 하면은 뇌한테 엄청난 자극을 많이 줘요. 그러면은 왜 이 손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 인간은 원래 말이죠. 최초 인류를 뭐라고 하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사피엔스 이렇게 나오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남방어 원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최초는 어떻게 다녔어요? 기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직립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손을 자유자재로 썼어요. 손을 자유자재로 쓰니까 손 가지고 뭐 했어요? 도구를 만들었죠. 그럼 도구 가지고 뭐 됐어요? 예? 도구 가지고 사냥을 했어요. 사냥하니까 무엇을 먹기 시작했어요? 단백질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뇌가 발달한 거예요. 이게 뇌가 발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는다, 손 운동을 하면은 뇌에 큰 자극을 주고 이걸 많이 주면은 치매에도 잘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건강 박수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건강 박수를 칠 때 이 동영상이 속도가 좀 늦어요. 그러니까 박자에 맞춰가지고 계속 치세요. 예, 한번 봅시다. 야. 오늘도 건강박스로 활기찬 하루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먹박수. 주먹박수네 같이 한번 쳐보세요. 주먹을 쥐고 손가락이 닿는 부분끼리 박수를 쳐. 계속 치세요. 네. 박수를 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이건 좀 속도가 느리니까. 네. 박수를 치세요.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 부위 통증에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봉우리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봉우리 쳐가지고 계속 세게 치세요. 세게. 네. 네. 봉우리 박수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방광을 자극하고 생식 기능에 좋다고 합니다. 남성들에게는 생리통이나 네. 생리불순에도 매우 생리불순에도 좋고요. 여성들의 경우는. 그 다음에 손등 박수입니다. 이 박수는 한쪽 어깨에 좋다고 그래요. 요통에. 때려주는 동작입니다. 손등을 골고루 자극시켜주고 양손을 번갈아가며 박수를 칩니다. 손등 박수는 요통이 심하거나 척추가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요통 있는 사람들은 많이 치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 박수입니다. 열 손가락을 마주대고 손가락 끝 부위만 댄 채로 박수를 칩니다. 만성 비염에 좋다고 그래요. 하면 눈과 코 부위 건강에 좋습니다. 피 비염에 좋고요. 눈이 쉽게 피로한 사람이나 네. 만성 비염, 코감기,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다고 합니다.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먹부 박수입니다. 주먹으로 치면 내장에 좋다고 그래요. 내장 기능에. 크게 치세요. 크게. 세게. 세게 칠수록 좋습니다. 바꿔서 한번 치보고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손바닥을 부딪히는 동작은 심폐 기능과 심폐 기능에도 좋고요. 혈액순환에 세게 치세요. 세게. 여섯 번째, 손바닥 박수.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 내장 기관에 다 자극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크게요. 크게 치세요.
그다음에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네. 마주대고 중풍 예방에 좋다고 그래요. 가운데 달걀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치세요. 달걀 박수는 중풍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예방에 도움을 주고 건망증을 없애주며 기억력 향상, 건망증에도 좋고 중풍 예방이 좋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어깨 오늘도 건강 네. 박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좀 시원하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 부부간에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는 것이 좋을까요? 방법을 달리해서 표현을 해야죠. 네,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죠. 세게. 맞습니다. 제가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 더니 반절 정도 되더라고요. 반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답은 이겁니다.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감정의 부정적인 그 찌꺼기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쌓여가지고 결국 이것이 하나의 감정 폭탄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감정이 쌓였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부부간의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면 그날 잠자기 전에 풀으라고 여기 써놨잖아요. 잠자기 전에 풀으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가장 나쁜 것이 이거예요. 다음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긍정적인 대화가 안 돼버려요. 왜? 그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자기의 그 부부간의 나쁜 감정은 풀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딱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면 돼요. 아시겠죠? 예, 유전자법으로 표현하면 또 아까 비난방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나 전달법으로 그날 감정은 푸세요. 그 당시 그날 쌓였던 원망이나 분노나 섭섭한 것 같으면 나 당신이 오늘 이래 가지고 참 기분이 안 좋았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상대가 그랬구나. 당신이 이래 가지고 당신 기분이 참 상했네. 그렇게 이제 풀어야 해요. 그 이제 대화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부부관계 갈등이나 감정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행복한 부부들은 그날 감정을 그날 꼭 푼다고 그래요. 그 다음 날로 안 넘긴다 그 말이죠. 그래야 그 다음 날 대화가 잘 되고 관계가 좋아지.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저도 이걸 알고 그날부터 알고 난 이후부터는 자꾸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은 조금씩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감정 이제 부부간에도 칭찬이나 사랑의 말을 여기에 핵심이 이겁니다. 자주 표현해야 돼요. 핵심 이거예요. 자주 표현. 맨날 부부를 말이 무시하고 욕이나 하고 천대하고 비난이나 했다가 어느 날 막 큰 선물 하나 사다 줬다고 해가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상생활 사소하고 하찮은 말 한마디 주고받는 거. 그 속에서 아까 좀 비난보다는 요청을 하고 방어보다는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관계가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 바로 자주. 그래야 이걸 존 가트맨은 뭐라고 하냐면 정서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서통장에 저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은 긍정성이 많이 쌓여 있으면 비바람이 찬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 부부간에 정서통장에 맨 부정성만 같이 나쁜 감정만 계속 쌓여 있으면은 약간만 밀어도 넘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부부간의 긍정성을 계속 쌓는 것이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지만 여기에 스몰 스윙 오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주 표현하는 이 긍정성, 빈도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저도 아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지고 방법이 터득한 것이 뭐냐면은 한 박자 늦게 표현하는 노력하니까 한 박자 늦게 표현하려니까 이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낸 단어가 있습니다. 알감집이라고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만들었어요. 이게.
알감집이라는 것은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감정에 집중하자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가지고 순간적으로도 그러면 내 알감집 하면서 한 박자 늦춰가지고 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가지고 뇌과학자들은 21일 정도만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자동화되려면 한 63일 정도 걸린다고 뇌과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한번 해요. 부부싸움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타협하는 것이 모두가 이기는 것이다. 네. 여기 부부싸움 많이 했죠? 네. 안 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기분 좋았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래요? 이겨도 기분이 나쁘고 져면 더 기분이 나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요즘은 싸움은 그런데 전문가들은 제 뒤에서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싸움을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싸움을 하라고 그래요. 싸움을 하되 잘 싸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잘 싸우면 오히려 싸움이 기대된다고 그래요.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 방법은 내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는 방어입니다. 아까 비난 방어라고 했죠. 이게 방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방어 대신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아까 뭐라고 했어? 비난 대신 요청하라고 했죠? 요청할 때는 나 메시지를 쓰라고 했죠? 그러면 방어 대신은 어떻게 하느냐? 방어 대신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요청하라 그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정하라. 자, 방어 대신 크게 한번 이제 따라서요. 방어 대신 인정하자. 방어 대신 인정하자. 어떻게? 이렇게 해요. 되도록이면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진정성을 가지고 인정을 해야 해요. 이 진정성에 대해서는 내가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부분적으로. 자, 한번 실습을 한번 봅시다. 자, 여보, 뭐 하느라 옷도 다려놓지 않았어? 아마 예식장을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옷을 안 다려놓았어요. 여보, 뭐 하느라 옷도 다려놓지 않았어? 이게 비난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저쪽에서 뭐 어떻게 오겠어요? 방어가 오겠죠. 뭐라고 나오겠어요? 예, 정말 더 다른데. 예, 맞습니다. 예. 나는 뭐 하는데 매일 나 놀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 당신이 좀 다리면 안 돼?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방어예요. 이게 이 방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인정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을 인정하냐? 이 말을 인정하면 돼요. 이 말을 그대로. 여보, 뭐 하느라 옷도 다려놓지 않았어? 아이고, 내가 바쁘다니까 옷을 못 다려놓았네. 여보, 미안해요. 그게 인정이에요. 더구나 표현은 이거. 바쁘다 보니까 옷을 못 다려놨네. 미안해요. 그것도 좀 부드럽게. 그러면 싸움이 안 되지. 이게 봐요. 남편이 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야? 옷을 다려놓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려놓아요, 안 다려놓아요? 안 다려놓아요. 그러니까 말한 목적도 안 이루어지고 관계도 나빠지죠. 그러나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관계도 좋아지고 또 아내가 이 다음에는 다려놓을 확률도 높아져요. 왜?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네. 자, 지금 방어 대신 인정을 하자 이렇게 봐요. 여기 보세요. 여보, 왜 요즘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다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돈 많이 안 써? 당신도 많이 쓰잖아. 이게 방어예요.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의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말이죠. 인정을 해버리면 이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아이고 이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요즘 돈을 좀 많이 쓰고 다녔지. 앞으로 좀 줄일게. 이렇게 인정을 해보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해준 게 고맙네.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이건 사실 너무나도 쉬운데 우리가 놓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방어 대신 인정하자. 다시 한번 보세요. 방어 대신 인정하자. 방어 대신
인정하자. 이 말은 꼭 잊지 말고 오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당신 요즘 집안일에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거야?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내가 이 이상 집안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다 내가 한 일은 다 하고 다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방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요청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당신 요즘 집안일에 왜 이렇게 무관심해? 여기에 방어 대신 인정을 한번 해보시죠. 이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해보시죠. 예,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박수.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너무나도 잘하셨네. 예, 그거예요. 예, 예. 내가 요즘 집안일에 너무 무관심했나 보네. 이 말을 그대로 인정해 줘 버렸잖아요. 변명하지 말고 방어하지 말고 관계가 좋아진다 그 말. 자, 또 하나 봐.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매일 싸돌아다녀? 그러니까 어제는 안 나갔잖아. 이제 방어한단 말이야. 그 대신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민정은데 내가 요즘 집을 너무 많이 비웠지? 미안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이렇게 해버려.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방어와 인정 중에서 어느 것이 관계를 좋아하는 인정이잖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가서 꼭 실천하셔야. 그게 제가 보면 부부간에 같이 먹는 효과가 좋았을 텐데. 네. 자, 여기에 뭔 말이 들어가요? 네, 행복이 들어가죠.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방어 대신 인정하면. 방어 대신 인정하면 부부 관계가 행복해집니다. 네, 행복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경멸입니다. 이 경멸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부부가 대등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부부 관계가 한쪽이 한쪽을 지배한다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경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멸이에요. 저 돌대가리 이런 말이에요. 예? 너 당신 하는 꼴이 이거 하는 것 좀 보면서 인상 막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야단치는 말. 이런 것들이 경멸이에요. 저기 존 같으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경멸은 사랑의 황산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절대 경멸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친환경의 효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마을 상품 6차 산업 인증품 및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 활성화를 위해 내일까지 도청 광장에서 전북 삼랑농장 장터가 운영됩니다. 오후 6시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청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경멸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게 부부관계를 수평적으로 보지 않고 수직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경멸이에요. 이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 말은 하지 말아요. 존 가트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중에서 가장 나쁘고 경계해야 할 것이 경멸이다. 그 말을 했어요. 이게 행복한 부부는 아무리 격한 감정으로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경멸하는 말은 안 쓴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가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무심코 잘못 말하는 도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멸하는 말이 나와버렸어. 순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럴 경우에는 빨리 무엇을 해야 하냐면 보수 작업을 해야 해요. 보수 작업. 그 보수 작업이 바로 뭐냐면은 여보 내가 잘못했네. 표현 잘못했네. 취소하면 미안해요. 그 말을 빨리 해줘야 해요. 그 보수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극단적인 이혼까지 가는 부부관계가 아주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경멸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네. 제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할 때 표정이 중요해요.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네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이 7%라고 그래요. 이 말 들어봤죠? 그리고 비언어적인 방법, 쉽게 말하면 바디랭귀지, 몸짓 표정으로
전달되는 것이 93%라고 그래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준다고 한다면은 얼굴 표정, 눈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것이 35%고요. 목소리로 해가지고 목소리 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것이 38%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20%. 그래가지고 93%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가 전달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정이 아주 중요해요. 상대방한테, 아내한테 무슨 말할 때 경멸하는 표정을 짓다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삼가를 해야 해요. 그러면 왜 말은 의사 전달의 핵심이 말인데 말은 3%뿐이 7%뿐이 안 되고 비언어적인 측면이 97%나 될까요? 아니 93%나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생각해 봤나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언어가 발달되기 전에 의사소통을 뭘로 했어요? 바디랭귀지로 했어요. 몸짓, 표정 이런 걸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이제 더 오래된 것이 비언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말하고 표정하고 다를 때는 무엇을 믿어요? 말을 믿어요? 표정을 믿어요? 표정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면서 인상 쓰고 말을 하면 나한테 고마운 마음 하나도 없구만 그렇게 인정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해서 이 말을 안 믿어버린다니까. 그만큼 비언어적인 바디랭귀지, 표정, 몸짓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할 때 그걸 참 조심해요. 이것은 뭐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쌓여온 말이죠. 이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이 브레이크란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쁜 관계로 가는 것을 딱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기 위해서 보수 작업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어쩌면은 평소에 부부관계가 부정성이 아까 정서통장에 부정성이 많이 쌓이면은 브레이크가 안 걸려버린다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긍정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사소한 말 한마디 주고받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차곡차곡 이렇게 저금통장에 정서통장에 쌓여 있을 때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런 것이 다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부부관계가 악화돼 버려요. 그러면 경멸 대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답이 나와버렸네. 자, 따라서 해보세요. 경멸 대신 존중하자. 존중하자. 자, 제가 중요한 말 한마디 할게요. 저한테 누가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존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핵심이다 그렇게. 그러면 존중이라는 건 뭐냐? 존중이라는 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 상대방 그대로를 다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문장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란,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중해 주는 거지. 네,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같아요?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꼭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다.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서로를 받아들여 준다는, 인정해 준다는, 받아준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다.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다. 상대방을 고쳐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데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나란히 바라본다고 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코칭이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 코칭이란 뭐냐면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감정 코칭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스스로 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감정 코칭이에요. 세상에서 말이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나 자신, 맞습니다. 나 자신감. 이게 앞에 앉은, 그게 앞에 앉은 그, 그것이에요? 보답이에요? 저 뒤에까지 제가 못 가잖아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 이외에는 절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 자녀, 내가 학부모 강의를 참 많이 하는데, 강의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보냐, 자기의 종속물로 봐요. 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관계도 나빠지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저항하고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변화시키려 하는 이것이 자녀와 부모 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조금 길게 내가 얘기했네. 자,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전부 경멸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멸을 한번 사례를 한번 보죠. 여보,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침부터 또 음주라고 앉아있네. 경멸입니다, 이게. 말 다 했어? 요즘 당신 방어지요? 신이나 있는 거야? 네, 이게 비난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옆에 내는 아직 그게 겨웠구나, 겨웠어. 경멸이에요. 바보, 집부리. 누가 들으면 무슨 떼돈이라 버는 줄 알겠다. 이것도 경멸입니다. 네, 이게 아침부터 성질건드리네. 예, 경멸이에요. 네, 경멸이에요. 남자라고 자존심이 없는 모양이지? 경멸이에요. 1년 전에 내 발등 대응 찍은 날 우리 결혼한다니까. 왜? 경멸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 부부관계가 악화돼가지고 극단적인 이혼까지 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극단적인 경멸적인 용어는 참아야 해요. 절대. 행복한 부부는 절대 아무리 싸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나 써왔습니다. 아내가 여왕임일 때 남편은 왕이 준다. 그렇죠? 남편이 왕일 때 아내도 왕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거 좀 이해. 왕비라고 했는데 중전이라고 왕비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썼네. 실수를 했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나도 똑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뭐 이렇게 또 돼요? 아내가 노예이면 나는 노예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네. 자, 이게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네? 그렇죠. 행복이지요. 행복이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멸 대신 존중하면, 경멸 대신 존중하면 부부관계가 행복해집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해집니다. 자, 제가 이건 이제 뇌과학 책을 보다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로 사는 동물들은 올빼미나 앵무새나 까마귀나 인간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어떻게 사냐? 무리를 지어가지고 무작위로 짝짓기를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는 것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동물들은 몸집에 비해서 뇌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몸집에 비해서 뇌가 작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네? 왜? 일부 일처제로 사는 동물들은 뇌가 커졌을까요? 예, 어머니 좀 나오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예, 제가 이거 마이크 때문에 못 가니까. 예, 당연하지요. 이 말은 어떻게 하냐면 부부관계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뇌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뇌과학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마키아벨리즘은 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뇌과학에서. 뇌가 발달한 이유가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그 복잡한 관계를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이면 안 당하려고 하고 하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뇌가 커졌다고 하거든요. 그 말하고 마키아벨리즘은 가설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 일부 일체제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뇌가 커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방송에서 들으니까 어떤 그 어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결혼해도 다른 현재의 아내와 결혼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적응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내하고 살래요. 그런 말을 하던데 바로 그것이 이 말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부부관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담쌓기입니다.